녹화를 할 거고요. 녹화는 혹시 원래 참석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기도 하는데 나중에 또 어떤 내용이 좀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을 때 복귀한다는 차원에서 제가 유튜브에 제 영상을 올리고 링크를 드리거든요. 그럼 그 네, 링크를 통해 가지고 이제 언제든 편하실 때 보실 수 있으니까 네, 이렇게 시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1강을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네, 오늘 제가 쭉 이야기를 드리면은 아마 1시간 정도? 1시간 좀 더 걸릴 수도 있고요. 그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집중력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중간에 하다가 네, 휴식 시간을 제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휴식 시간을 가지고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또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문득 해본 생각입니다. 이거는 어, 좀 재밌는 생각이어가지고 제가 이걸 적어봤는데 제가 지금 예를 들면 전자책을 만드는 코스를 2주 동안 운영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네, 그걸 무료로 하는 거거든요. 제가 뭐 제 시간을 투자하긴 하는데 뭐 페이를 음, 지급받지 않고 무료로 하는 건데 제가 그래요. 제가 그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거기 참석해도 됩니까? 참석을 하셔도 되는데 지금은 일단은 이게 일기가 시작이 된 상태여가지고 지금 추가로 네, 들어오시는 건 어려울 것 같아요. 죄송해요. 네. 그래서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이걸 하는 이유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거든요. 그러니까 네, 내가 전자책을 쓰는 환경을 만드는 거죠. 나도 전자책을 음, 쓰고 싶으니까. 근데 네, 혼자서는 힘들어요. 혼자서 좀, 음, 그러니까 내가 전자책을 쓸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를 위해서 내가 사람들을 모아서 같이 하자는 거죠.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그러면은 한 달이 지나고 나면은 결국 저는 전자책 한 권을 쓸 거거든요. 쓰게 될 예,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쓰게 되겠죠. 근데 이 코스를 제가 한번 또 운영을 해보고 이게 사람들이 돈을 지불하고도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면 뭐 한 사람당 10,000원씩이라든 20,000원씩 이렇게 받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예, 저는 그거 기술을 할 때마다 전자책 한 권을 계속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걸 음,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서 돈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음, 이게 나의 발전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는데 그게 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만큼 좋은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람들을 나중에 이제 블로그를 운영을 할 때도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시면 좋거든요. 사람들을 네, 모아가지고 뭔가를 온라인으로 내가 돈을 벌겠다라고 하면 사람들을 모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력풀을 만드는 거. 내가 뭔가를 모집할 때 이 사람들이 참여해 줄 수 있는 그 풀을 만들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음, 블로그를 통해서 하면은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달성될 수 있다. 왜냐면 내가 글을 쓰면 누군가의 PD에 노출이 되고 아니면 상위 노출이 되면은 그 사람들이 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광고를 할 수 있는 채널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블로그를 키워놓으면 여러 방면으로 정말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네,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오늘 요 생각을 좀 많이 해서 너무 좋은 구조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야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네. 오늘 강의 순서는 블로그란 무엇인가부터 해가지고 운영 목적, 수익화 방법 5가지, 블로그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일단은 수익화 방법은 제가 진짜로 실제로 수익을 얼마 정도 거두고 있는지를 다 직접 보여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블로그 알고리즘은 그 C랭크 뭐 다이아로직 지식 스니펫 뭐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를 드릴 건데 이 부분은 좀 지루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일단 블로그를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이 블로그에 대해서 내가 본격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어떤 알고리즘이나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크게 고민을 하지 않으시고 있는 상태로 이걸 받아들이게 되면 좀 과부하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최대한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할 텐데 이해가 안 되시면 바로 질문을 하셔도 되고 끝난 다음에 이야기를 하셔도 되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시면 그 채팅방을 통해서 언제든지 질문을 하시면 되니까 꼭 내가 오늘 이걸 무조건 이해하겠다 그렇게는 생각 안 하셔도 부담을 안 가지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커스 오브 노리지라는 게 지식의 저주라는 건데 이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그거죠. 음, 예를 들면 지식의 저주라는 게 이거거든요. 야, 나는 수표 사용하는 방법을 당연히 알고 있으니까 아이들도 당연히 알고 있겠지. 뭐 수표 사용하는 방법은 어렵지도 않은데. 그렇게 하면서 애한테 야, 이거 10만 원 너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써먹어라 하고 수표를 줬어요. 근데 애는 짜증나는 거죠. 이거 어떻게 쓰는 건지도 모르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블로그가 뭔지 아시나요? 블로그? 이거 아마 좀 애니메이션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그 원피스에 나오는 나미라는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이게 로그포스라는 그, 그 도구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나침반 같은 거거든요. 어떤 지침을 알려주는 그런 거죠. 근데 어떤 기록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기록을 해요. 그래서 블로그는 웹로그의 줄임말이거든요.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나 하고 싶지만은 이런 본질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웹로그라는 것을 합성어가 블로그라고 됐어요. 근데 왜 웹로그를 안 하고 블로그라고 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일반인들이 자기 관심사에 따라서 일기를 쓸 수도 있고 칼럼을 쓸 수도 있고 기사를 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유롭게 올릴 수 있는 거죠. 누구의 통제를 받지 않고 내가 자유롭게 글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출판, 개인 방송, 커뮤니티까지 다양한 형태를 취하는 일종의 1인 미디어라는 거죠. 1인 미디어. 그러니까 내가 이 블로그 계정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쓰고 싶은 글, 뭐 일기를 써도 되고 뭐 아니면 내가 정보 공부를 하는 그 내용을 써도 되고 내가 뭐 맛집에 간 내용을 써도 되고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다라는 거죠. 누구의 통제를 받지 않고. 그러니까 언론이랑은 전혀 다른데 이게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꽤나 행사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요약을 해보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기 쉬운 대중성 있는 1인 미디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튜브 같은 거랑도 뭐 여러 가지 유튜브도 있고 뭐 트위터도 있고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다양한 플랫폼이 있지만 그 중에서 블로그가 저는 가장 좋은 이유는 이 글을 쓰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스타그램은 사진 위주잖아요. 사진 잘 찍으면 인스타그램을 잘 할 수 있어요. 물론 뭐 마케팅 이런 전략들이 필요하겠지만. 그리고 뭐 트위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간략하게 한 문장 정도를 이렇게 쓰는 형태를 취하고 있잖아요. 페이스북도 비슷하고요. 근데 이 블로그는 글이라는 걸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1차적으로 허들이 있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글 쓰는 걸 쉽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일단 글 쓰면, 아, 글 쓰는 거 어려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허들이 있습니다. 근데 글을 이제 계속적으로 쓰게 되면은 요런 힘이 있거든요. 사고력이 길러지고요. 논리력, 표현력, 그리고 기록을 할 수 있죠. 내가 이때 어떤 생각을 했는지, 내가 이때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하면서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블로그를 하면은 사람이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글을 쓰는 사람과 글을 쓰지 않는 사람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글을 쓰는 사람은 글을 내가 논리적으로 쓰고 어떻게 쓰고 누군가 내 글을 읽는다고 생각을 하고 항상 생각을 하고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글을 쓰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블로그를 오랫동안 운영을 하면은 나도 모르게 본인이 성장을 해 있다라고 많이 생각을 해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블로그를 운영하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블로그를 운영하는 목적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방금 이야기 드린 거는 어떻게 보면 나의 성장을 위해서 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취미로 하는 걸 수도 있어요. 블로그 하면은 뭐 체험단 그거 하면은 체험단 같은 거 돈 벌 수 있으니까 그냥 취미로 뭐 밥도 공짜로 먹을 수 있고 하니까 뭐 그냥 나는 아니면 내 일기를 쓴다라는 생각으로 나는 한다. 이게 나의 취미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아니다. 나는 돈을 벌기 위해서 한다. 나는 블로그 뭐 내 일상 적는 거 전혀 관심 없고 나는 오로지 내 상품을 홍보하고 판매하고 그런 창구의 하나로서 블로그를 바라보고 있다. 그러니까 나는 돈을 벌기 위해서 블로그를 하는 것이다. 근데 물론 대부분은 이게 포함되지 않는 건 없겠죠. 취미 활동으로 해도 이게 포함되는 거고 그다음에 뭐 이 뒤에 말하는 좀 마중물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걸 할 때도 결국 돈은 항상 수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근데 돈이 목적이냐, 아니면 다른 활동이 목적이지만 돈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수단이냐에 따라서 이제 블로그 운영하는 방법이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거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면 저는 어제도 이야기 드렸듯이 디지털 노마드로 살아가고 싶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싶은 사람인데 그거를 제가 블로그로 시작을 했고 블로그를 통해서 이제 확장을 해 나가는 걸 제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블로그를 잘 키워 놓으면 유튜브로도 갈 수 있고 뭐 인스타그램도 갈 수 있고 페이스북도 갈 수 있고 왜냐하면 이거에 기반이 있으니까 옮겨가는 거는 쉬워요. 다른 걸로. 다른 걸로 옮겨가는 거 싫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제가 전자책을 만드는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고, 블로그를 통해 가지고 블로그를 가르쳐 주는 것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요거를 잘 키워 놓으면은 확장성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저는 이 마중물의 하나라고 생각해서 블로그를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근데 요거를, 블로그 운영할 때 목적이 명확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취미 활동으로 하면은 내가 굳이 지금, 아마 여기서는 취미 활동을 하시는 분 없을 거예요. 왜냐면 취미 활동인데 돈을 주고 뭐하러 배워요? 물론 배울 수도 있겠죠, 뭐.
운동을 돈 주고 배우기도 하니까. 근데 그렇게까지 내가 돈을 주면서까지 블로그 하는 방법, 내가 그냥 아무렇게나 글을 쓰면 되는데 배울 필요 없겠죠. 그러니까 아마 이거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돈이 사실은 가장 핵심일 수도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아까 제가 생각했던 그런 마중물의 하나로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운영 목적을 해야 되는 게, 돈이 목적이면은 이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뭔가를 봐야 되는 거죠. 블로그로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 방법들을 예를 들면 애드포스트도 있고 뭐 원고 제휴를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방법들에 맞는 블로그를 운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의 성장을 통하고 내가 뭐 인력 풀을 넓히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이 목적이다 하면은 이웃이랑 소통하는 활동도 열심히 해야 되고요. 이웃들을 위한 좋은 글도 많이 써야 되고요. 그다음에 나의 생각과 나의 의견들을 좀 개진하는 그런 글들도 많이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방향으로 내가 블로그 운영 목적이 결정돼야 내가 블로그를 운영하는 방법들이, 구체적인 세세한 방법들이 하나씩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거를 생각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은, 블로그 열심히 운영했는데 이거 잘못된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이거 버리지도 못하고 이거 지금까지 쓴 거 아까워가지고 어떡해? 일단은 뭐 모르겠다 막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블로그를 그만 내려놓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블로그를 내가 왜 운영하는지, 운영 목적을 가장 먼저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블로그 리빌딩 전자책을 이제 아마 다 이제 구매를 하셔가지고 가지고 계실 텐데, 거기에 이제 1단계가 이거거든요. 목표를 명확히 정하는 거. 요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꼭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블로그 수익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이거를 이야기 드리는 이유는, 수익화 방법을 알아야, 예를 들면 내가 목적이 돈이에요. 블로그로 돈을 버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그러면 그 돈을 버는 방법이 뭐가 있어? 이걸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또 내가 이런 방법이 있구나. 그러면 이 방법 중에 내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랑 가깝구나. 라고 결정을 해야, 거기서 그 다음에 그럼 나는 이런 글을 써야 되는구나. 이 주제를 운영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파생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수익화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제 주제도 결정하고 어떤 글 쓸지도 결정할 수 있으니까요. 한 번씩 알아볼게요. 이거는 지금 제 블로그를 통해서 제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어딨니? 일단은 가장 첫 번째는 애드포스트겠죠? 애드포스트. 애드포스트는, 여기 지금 계신 분 중에 애드포스트 안 달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종희인 형님은 이제 또 새로 처음 만들어가지고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소로님 달고 계시죠? 저 달았다가 그냥 없앴습니다. 그 소득 때문에 그러신가?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좀 그 저만 보는 글이었는데 광고 달리는 게 좀 번거로워가지고 그냥 없앴습니다. 네, 없앴습니다. 그 일 안 해도 돈이 들어오는데 그거를 없애버리셨다니. 네. 스티븐 힐스님 어떠세요? 애드포스트 달고 계신가요? 지금 잠깐 화면이 꺼지셨네. 뭐 블로그를 그래도 꽤 운영했다고 달고 계세요, 스티븐 뉴스님? 저요? 예, 애드포스트. 예, 달고 있어요. 네, 달고 계시죠? 그러면은 예. 다 달고 계시는 걸로 인지를 하고요. 이게 제 거 애드포스트거든요. 이거를 월간으로 한번 봐볼게요. 올해 거 한번 봐볼까요? 이게 제 애드포스트 수익이거든요. 한 달 수익. 수익 보면은 1월에 48만 원, 2월에 48만 원, 이렇게 48만 원, 약 50만 원 정도의 애드포스트 수익이 있었죠. 그리고 이때 제가 블로그를 쉬었었습니다. 2달간 쉬었었어요. 그래서 이때는 글을 아예 안 썼어요. 글을 안 썼는데 일단은 이 정도의 수익이 생겼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좀 제가 힘이 빠져가지고 하고 있다가 요즘에 또 다시 열심히 써가지고 이제 다시 올라오고 있거든요. 30만 원이에요. 지금 30만 원. 근데 한 달에 30만 원. 근데 이게 제가 글을 엄청나게 많이 쓰는데 이거 엄청나게 저는 만족할 수 없는 수치이긴 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지금 이걸 1단위로 한번 봐볼까요? 1단위로 보면 여기 보면 뭐 9,000원, 16,000원, 만원, 만원, 5,000원, 5,000원, 주말에 방문자 떨어지니까 떨어지고 9,000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에 10,000원 정도 지금 벌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제가 방문자 수가 10,000명이에요. 지금 일방문자가 10,000명. 10,000명인데 10,000원밖에 못 벌어요. 그러니까 10,000원 밖에라는 표현일 수도 있고 뭐 엄청 높은 표현일 수도 있는데, 일방문자 10,000명을 만드는 건 굉장히 어려운데
이걸 통해서 수익을 증가시키기에는 꽤나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애드포스트 수익만으로 월급 정도의 내가 부수익을 만들어내려면은 2만 명, 3만 명은 돼야 돼요. 2만 명, 일방문자가 2만 명, 3만 명 정도 돼야 150, 뭐 한 200 이 정도의 수익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애드포스트만으로 내가 블로그를 먹고 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정말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면 안 되고 굉장히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가지고 방문자를 꾸준히 늘릴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내가 블로그를 통해서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 사실 이거는 약간 부수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애드포스 수익을 메인으로 가져가려고 하면 당연히 조회수 높아야 되니까 키워드 분석을 해야 되고요. 키워드 분석을 통한 글쓰기를 통해 가지고 상위 노출을 많이 시켜야 되고 방문자를 많이 만들어내야 되고 그래야 수익이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간에는 어렵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수익을 바라본다. 근데 저는 블로그를 통한 수익 중에서 이거를 메인으로 가져가기에는 좀 약간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일방문자 10,000명 만들었는데 하루에 10,000원이다. 근데 일방문자 10,000명 만들려면은 최적화된 블로그가 아니고 일방문자 10,000명을 유지하려면은 글을 엄청나게 많이 써야 됩니다. 저는 하루에 지금 3, 4개씩 글을 쓰거든요. 그래서 일방문자 10,000명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하루에 10,000원 벌어요. 그러면은 너무 효율이 떨어지잖아요. 그쵸? 글 하루에 3, 4개 쓰면은 5시간, 6시간은 글을 쓰는데 6시간 쓰는데 하루에 10,000원 벌어요. 아, 그러면 이거는 효율이 안 나온다. 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일단은 근데 애드포스트도 일단 기본적으로는 내가 블로그를 꾸준히 운영하면은 항상 들어오는 소득이긴 하니까, 이것도 하나의 수익화 수단이 될 수 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게 애드포스트가 첫 번째였고, 두 번째가 이제 광고 및 제휴예요. 광고 및 제휴는 뭐냐면 내 블로그가 어떤 키워드로 노출을 시킬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최근에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종합소득세 경정 청구하는 게 있었어요. 경정 청구. 이게 이제 인플루언스 키워드에도 있거든요. 경정 청구를 하는 키워드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게 내 글이 노출이 되어 있어요.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 키워드를 원해가지고 광고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경정청구 키워드로 검색을 했을 때 자기의 상품이 올라와 있고 그걸 통해서 이제 이게 랜딩이 어떤 페이지, 전 리텍스라는 그 세금 앱을 제가 홍보를 했는데 리텍스가 이 키워드에 자기 글이 노출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면 제 블로그를 이용하는 거죠. 제 블로그는 노출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저한테 돈을 주고 글을 써달라고 합니다. 15만 원 받았어요. 글 하나에. 글 쓰는데. 15만 원. 이거 글 쓰는데 2시간 걸렸습니다. 그러면 시급이 7만 5천 원이 되죠. 그러면은 꽤 높죠. 적지 않은 금액이란 말이에요. 시급이. 그러니까 이 블로그를 성장시켜 놓으면 이게 이런 부분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블로그 수익, 이거 실제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보면은 10월 달에 제가 10월 달에 광고 엄청 많이 했어요. 10월 달에 23개 했어요. 23개. 23개를 했고, 그럼 하루에 한 개 정도씩은 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단가를 보시면은 15만 원, 15만 원, 뭐 12만 원, 15만 원, 10만 원 이하는 안 받아요. 제가. 그러니까 이게 이게 하다 보면은 리미트를 조금씩 올려갈 수 있거든요. 10만 원 이하는 안 받고 10만 원 이상으로만 하고, 전 도서는 무조건 받고, 여기 영원인 건 도서예요. 도서는 무조건 받습니다, 제가. 책을 읽고 싶어가지고. 무조건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10월 달에 순수하게 들어온 수익이 170만 원이었고, 계약을 한 건 260만 원 정도였어요. 근데 이게 수익이 바로바로 지급이 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수익이 좀 늦게 장사하는. 그래서 11월에는 지금 210만 원을 계약을 했고, 현재까지 11월에 일단 수익이 지급된 게 98만 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원고를 써주고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근데 이거는 고부가 가치여가지고 좋죠.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내가 투자한 시간은 1시간, 2시간인데 수익은 시급이 5만 원에서 7만 5천 원. 막 20만 원, 3만 원, 30만 원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럼 30만 원 하는 글 써주면 시급이 15만 원. 그러면은 엄청나게 많이 버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내가 기본적으로 블로그가 꽤 성장해 있는 상태면 시급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뭐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기보다는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이 광고 제휴 저 같은 경우는 원고료만 받고 있지만 조금 더 접근이 쉬운 거는 체험단이에요. 체험단. 예를 들면은
맛집을 가는 거죠. 맛집을 가는데 맛집에서 식대를 제공해줘요. 내가 3만 원어치의 식대를 제공해 줄 테니까 저희 집 와서 3만 원어치 식사를 하시고요. 그 당신의 블로그에 글을 좀 써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일단 3만 원을 생활비를 방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일단 한계점이 있기는 해요. 왜냐면은 원고료, 그러니까 이거는 실질적으로 현금 소득은 아니에요. 그쵸? 현금 수익은 아니죠. 근데 내가 이 식대를 제공받음으로써 내가 나머지 생활비를 아낄 수 있기 때문에 현금 소득으로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좀 시간이 많이 들어간다는 단점이 있죠. 음식점을 내가 가고 싶지 않아도 음식점을 가야 되고, 그, 뭐 예를 들면 맛이 없었는데도 예를 들면 좀 좋게 써줘야 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내가 블로그를 나는 내 일상글을 쓰면서 수익화도 하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체험단을 통해서 수익화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빨라요. 수익화를 빨리 할 수 있죠. 일방문자가 뭐 500명, 1000명이 되더라도 신청해가지고 당첨이 되면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런 원고료 15만 원 정도 되고 10만 원 정도 되는 이런 그 원고료까지 받는 일을 하려면은 내 블로그가 꽤 오랫동안 성장해 있어야 돼요. 근데 꽤 많이 성장이 돼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수익화는 느려요. 근데 일단 내가 어느 정도 레벨이 되면은 그 수익을 좀 부가가치 높은 걸로 할 수 있다라는 관점인 거죠. 그래서 어떤 걸로 접근할지는 본인이 선택을 하셔야 돼요. 본인의 블로그 운영 스타일에 맞게. 그다음에 세 번째는 레퍼럴이거든요. 레퍼럴이라는 거는 잠깐만, 저기, 네네네. 중간에 질문할까요? 아니면 아, 끝나면, 지금 하셔도 돼요. 지금 하시는 게 해소하시는 게 편하시죠. 네. 그래서 이제 좀 연관이 있어가지고, 저는 혹시 광고를 네. 낼 때요, 인플루언서 되는데 제재가 되거나, 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거나 그렇진 않을까요? 아, 광고를 하는 게 인플루언서가 되는데 네네. 마이너스 요인. 될 수 있다라고 음. 생각합니다. 아, 될 수 그래서 있다라고 생각. 네. 업체에서 제가 좀 몇 군데 확인해 왔는데, 혹시 네. 인플루언서 저는 더 빨리 되고 싶어갖고 그거를 안 했는데, 네. 그게 영향이 제가 좀 짐작만 했었는데 되네, 그죠? 이게 근데 그 절대적으로는 이야기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 광고를 하면 무조건 인플루언서가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 드릴 수는 없는데 경험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인플루언서 되신 분들을 분석을 해 봤을 때 광고를 안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다라면은 되는 게 단기적으로 빠른 목표라면 광고를 일단 받지 않는 게, 그 광고를 쓰지 않는 게 좀 더 효율적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광고를 하면 인플루언서가 안 된다. 이런 건 아니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 레퍼럴. 이제 세 번째가 레퍼럴인데 레퍼럴 같은 경우에는 추천인을 말하는 거거든요. 추천인. 그러니까 이런 것도 형태가 다양해요. 예를 들면은 제가 그 경제 관련된 글을 쓰니까 코인과 관련된 거래소에 대한 홍보를 하고 제 추천인 코드를 넣어요. 그럼 추천인 코드로 누군가가 가입을 해서 내 추천인을 가입을 하면 저한테 수수료가 떨어지는 그런 구조죠. 그러니까 이거를 또 잘 이용하면 굉장히 큰 소득을 거둘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경제 분야를 운영한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 앱테크가 또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앱테크 이제 어떤 걷기 앱 이런 거 가입할 때 내 아이디 적어주면은 나한테 뭐 1,000원씩 내가 1,000원씩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모이고 쌓이면은 그러고 이제 그 범위가 광범위해지면 그것도 충분한 소득이 되거든요. 경제 분야에 있는 분 중에 한 분은 이 레퍼럴을 통해 가지고도 한 200에서 300만 원 정도를 가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쿠팡 파트너스도 이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왜냐면 다른 사람들이 내 추천인을 적고 가입을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쿠팡에 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하면은 뭐 1%, 3%인가? 이렇게 그 사람이 산 금액의 일부를 저한테 주는 거거든요. 이게 레퍼럴이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내가 블로그를 통해서 홍보를 해가지고 수익화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블로그 대행이 있는데 블로그 대행은 내가 블로그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면은 시간이 없는데 블로그를 운영해서 홍보를 하고 싶은 사람들의 블로그를 대신 운영해주고 페이를 받을 수 있어요. 이것도 제가 예전에 진행을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보험 관련된 회사가 있었어요. 그 회사에서 이제 이런 회사들은 그 뭐냐 개인 블로그가 아니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용어가. 공식 블로그. 공식 예, 블로그라고 하거든요. 이런 공식 블로그들은 아이디를 여러 개 만들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집필진을 집필진을 여러 명 두는 거죠.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D라는 사람의 집필진을 둬요.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글을 쓰라고 하는 거예요. 블로그에 들어와서. 그리고 글을 써놓으면 그 사람들이 최종 검수를 해서 그 사람들이 발행을 합니다. 그런 형태로 유지하고 이제 저는 글을 쓰는 건당 페이를 받는 거예요. 그때 건당 10만 원 정도를 받았었거든요. 10만 원? 10만 원 정도를 받고 한 달에 5, 6건 정도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요것만 하면 이것도 한 5, 60만 정도의 수익이 가져갈 수 있겠죠. 이거는 그러니까 본인이 블로그를 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갖춰지고 내 블로그로도 뭐 성과를 보여줘야 되겠죠. 제가 이런 블로그를 키워봤습니다라는 거를. 그래서 성과를 보여주면은 나중에 이런 것도 할 수 있다. 이것만 또 집중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내가 블로그를 한 2-3개 정도만 운영하면 이것도 3, 400 정도 버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또. 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블로그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 그래서 요 방법을 또 내가 요 방법을 활용하겠다라고 하면은 다 전제 조건이 있죠. 이러려면 내 블로그가 일단 내가 잘 키워놔야 돼요. 왜냐면 내가 블로그를 잘 키울 수 있다는 능력을 검증을 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능력을 갖추려면은 일단 내가 현재 키우고 있는 블로그를 잘 키워놔야 된다. 그리고 이거를 더 빠른 속도로 키울 수 있으면 키울수록 더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상품 판매인데요. 이거는 내가 블로그가 어떤 키워드로 검색하면 내 글이 노출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내 상품을 판매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아직도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제가 예전에 해외 구매 대행으로 해가지고 중국에서 물건을 갖다가 팔은 적이 있었는데 별지식이라고 검색을 해요. 그러면은 이렇게 쇼핑이 나오는데 여기서 사람들이 대부분 이탈이 되겠지만 리뷰를 보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별지식을 샀는데 좋았다 라고 했을 때 여기에 보면은 있죠. 초강력해서 깜짝 놀랐다고? 여기 사진도 이렇게 좀 자극적인 걸 해가 쭉 나가는 걸 해가지고 이렇게 이거 제가 쓴 거거든요. 제가 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클릭을 해요. 그래서 들어가죠. 근데 이게 제 상품을 홍보하는 글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리뷰를 제가 실제로 물건을 써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리뷰를 남기는 것처럼 남겨놨죠. 이렇게 리뷰를 쭉 썼어요. 실제로 리뷰어처럼 해가지고 쭉 쓰고 마지막에 이제 제 글에 링크를 이제 걸어놓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들어가면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괜찮은 것 같으면 구매로 이어지는, 네, 중지되어 있습니다. 제가 판매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 상품을 홍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그 수익이 확 와닿지는 않을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그 어떤 경로로 유입되는지까지는 분석을 하기는 어려우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일단 광고비를 아낄 수 있죠. 매달 들어가야 되는 광고비를 아낄 수 있는 효과도 있고요. 이걸 통해서 매출이 또 증가할 수 있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어떤 키워드로 근데 이렇게 하려면은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상위 노출을 통해서 사람들이 검색하는 키워드로 노출을 시켜서 내 상품을 홍보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은 브랜딩을 해 나가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업에 종사를 하고 있는 사람인지를 이렇게 알리면서 그 좋은 정보들을 계속 전달하면서 이웃들한테 신뢰를 쌓아가는 거죠. 이웃들한테. 그러니까 이웃들은 이 사람이 쓰는 글이 예를 들면 세무 쪽이다. 그럼 세무 쪽으로는 이 사람이 전문가구나. 근데 내가 나중에 약간 세무 쪽으로 도움을 받을 일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과 소통 활동을 꾸준히 해왔어요. 그럼 그 사람이 내가 어떤 상품을 론칭하면은 나중에 그 상품을 이용할 때 내 상품을 이용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상호 신뢰관계가 기반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런 분야를 운영을 할 거야 라고 하면은 사람들이랑 소통 활동을 또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나중에 내가 상품을 론칭하면 매출을 증가시킬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의 수익화 방법들이 있다라는 거를 알아야 이제 내가 블로그를 어떤 방향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구나. 나에게 맞는 블로그 운영 방법은 어떤 거구나를 결정을 할 수 있고 다시 거꾸로 그러면 내가 어떤 글쓰기를 해야 되는구나까지도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수익화 방법을 이해하는 거는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스티븐 교수님 이야기해 주세요. 네. 질문이 닦고 있는데요. 네네. 예. 근데 이거 광고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품을 광고하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 제가 마지막에 설명드리는 거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어떤 뭐 스마트 스토어에 상품이 하나 뭐 올라와 있다 이러면은 자기 상품을 그 포스팅 마지막에 링크를 건다 이런 이야기네. 그죠? 맞아요. 네. 네. 이제 또 이것도 혹시 또 인플루언서 되는데 또 혹시 또 약간은 뭐 그런 거가 있습니까, 혹시?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광고글은 네. 인플루언서가 되는 것과는 일단 반대 방향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아 같은데 이게 예. 왜냐면은
이게 만약에 카테고리가 예를 들면 동일해요. 예를 들면은 제가 경제 분야 블로거인데 경제 네. 분야 상품을 내가 판매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사실 주제가 한 가지 주제가 같은 주제이기 때문에 큰 리스크는 없다라고 보긴 하는데 네. 어쨌든 외부로 유출되는 링크를 통해서 광고를 하고 있는 거라면은 마이너스 아, 요인은 없진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주 그 핵심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없을 수는 없죠. 근데 그 리스크를 내가 그러니까 인플루언서가 난 안 돼도 상관없다. 왜냐면은 사실 광고를 하고 상품 판매를 할 때 꼭 인플루언서가 되지 않아도 상관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 홍보 채널이 늘어나는 거예요. 인플루언서가 되면. 왜냐면 그 키워드 챌린지라는 게 있어가지고 어떤 그 섹션, 그러니까 그 인플루언서들이 노출이 먼저 되는 키워드들이 있어서 조금 더 유리한 측면은 있는데 본질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또 핵심이 아닐 수 있거든요. 네. 어, 아무튼 알겠습니다. 결론은 영향은 끼칠 거다. 아니, 네. 끼치진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해소되셨나요? 예, 예. 네. 그래서 낙서를 많이 해가지고 이게 결국에 수익화 방법을 결정을 해야 아까 목적을 먼저 결정을 해야 되는 목표랑 목적을 결정해야 된다고 했죠. 그게 되면은 그거에 맞는 수익화 방법을 결정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내 블로그의 운영 방법을 내가 결정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면은 사실 내가 매일매일 들어오는 방문자 수도 물론 중요해요. 그러니까 방문자 수나 이런 것들이 들쑥날쑥 해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내가 내 블로그를 꾸준히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들이 명확하면. 네. 그래서 이것들을 제가 먼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네. 잠깐 쉴까요? 이게 25분, 원래 사람의 집중력이 25분밖에 안 된다고 해가지고 25분 지나면 정신이 흐트러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에는 이제 블로그 그 운영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상위 노출에 대한 알고리즘을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그게 이제 조금 복잡해요.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뇌를 잠깐 리프레시를 좀 시키고 그 다음에 다시 집중력을 높여서 그걸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네. 38분인데 네. 45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예.
프로님 듣기에 부담 없으신가요? 아예 너무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거 이야기하는 게 생각보다 진짜 힘드네요. 이게 집중을 엄청 많이 하셔야 되잖아요, 단시간에. 그래서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는 게 이렇게 힘든지 몰랐는데 어제 제가 그 인사 나누면서 1시간 정도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미라클 모닝을 못했어요. 아침에 일찍 못 일어났어요. 어, 네, 아무튼 홍대화민님 오셨습니까? 네. 네. 그러면 응?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그 블로그를 이제 앞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수익화 수단을 결정하고 나면은 이제 블로그를 키워야 되잖아요. 그 블로그 수익화 수단을 달성해내는 데 있어가지고 핵심은 이제 트래픽이거든요. 트래픽. 그러니까 이 트래픽이라는 거는 내 블로그가 있으면 사람들이 내 블로그를 어떻게 유입을 시킬까를 의미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내 블로그로 들어올까? 이게 방법이 많죠. 내가 어떤 키워드로 글을 썼을 때 이게 제일 상위에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클릭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러면 내 블로그로 유입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아니더라도 이웃피드, 내가 글을 자주 쓰면은 사람들이 이제 이웃새 글이 블로그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웃새 글이 뜨잖아요. 이웃새 글이 뜨니까 이걸 통해서도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은 이것들이 아니더라도 외부 유입을 만들어내는 것도 있어요. 외부 유입이라는 거는 내가 운영하고 있는 뭐 다른 플랫폼이나 다른 채널이 있을 때 여기에서 그 내 블로그로 들어오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거 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카페가 있을 수도 있고요. 네이버 카페. 그다음에 카뷰가 있을 수도 있고요. 카카오뷰. 그리고 유튜브가 있을 수 있겠죠. 이런 플랫폼들을 내가 따로 운영을 하고 있다면 이곳에서 이곳에 내 블로그로 유입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할 수 있죠. 최근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 유튜브를 통해서 블로그로 유입이 많은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게 이제 제 아이가 만들기를 좋아하는데 유튜브에서 이제 그 종이로 만드는 그런 페이퍼 크래프트 이런 거를 많이 보여줘요. 근데 거기서 그 유튜버들이 링크를 다 블로그로 걸어놔요. 도안을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를 블로그로 걸어놔요. 근데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는 거잖아요. 검색은 전혀 되지 않아요. 그 글들이. 검색은 안 돼. 근데 하루에 4,000명에서 5,000명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의 블로그 블로그의 트래픽을 만드는 방법을 상위 노출을 선택한 거 아니죠. 이웃 피드도 아니죠. 외부 유입만으로 블로그의 방문자를 4,000명에서 5,000명 정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수익이 2배가 되겠죠. 왜냐면은 대부분 유튜브로 들어올 거예요. 그럼 유튜브에도 광고 수익이 있겠죠. 광고 수익. 근데 이걸 통해서 블로그로 무조건 들어오거든요. 그럼 블로그도 수익이 생겨요. 애드포스트 수익이. 그러면 고박이 2배가 되는 겁니다. 수익이. 이런 식이거든요. 그 외부 유입을 만드는 카카오뷰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블로그를 가지고 있고 어떤 또 하나의 플랫폼을 가지고 있으면 이 두 가지를 상호 연동해가지고 두 가지의 수익이 둘 다 높아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구조들이 많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트래픽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될 거는 블로그를 성장시키는 것이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블로그 성장시키려면 무조건 상위 노출시켜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무조건 상위 노출이 돼야 블로그가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꼭 그렇진 않아요. 상위 노출은 트래픽을 만들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 중 하나라는 거죠. 1번, 이웃에 의한 것도 2번, 외부 유입에 의한 것도 3번. 이런 식으로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상위 노출에 집착을 하는 이유는 이게 좀 더 쉽고 간단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상위 노출이 되는 블로그가 좋은 블로그라고 인식이 되고, 그다음에 아까 뭐 원고료를 받거나 그런 것도 할 때도 상위 노출되어 있는 글을 보고 사람들이 접근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상위 노출을 시킬 수 있는 블로그가 되는 거는 기본적으로 트래픽을 만들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거를 강조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위 노출을 무조건 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은 안 가지셔도 돼요. 예를 들면 이웃이 내가 10만 명이다. 10만 명이 이웃이 10만 명. 근데 상위 노출을 내가 좀 돼. 그럼 어떤 게 더 유리할까요? 이웃이 10만 명이고 20만 명이 내 글이 올라오면 무조건 본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일방문자 무조건 10만 명, 글 하나만 써도 10만 명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 방문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으로 보면 이웃이 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또 인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상위 노출에만 너무 목매이면 안 된다. 그리고 제가 일일 포스팅을 하면서도 이웃 추가를 계속 하라고 이야기 드리는 거는 이웃에 의한 유입이 기본적으로 초반에는 많이 이루어져야 블로그 성장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웃 추가를 꾸준히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알고리즘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알고리즘은 그거죠. 예를 들면은 뭐 이 하나의 논리를 적용했을 때 얘를 선택할 거야 아니면 얘를 선택할 거야 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논리를 적용했을 때 얘를 선택할 거야 얘를 선택할 거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이런 알고리즘을 많이 넣는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야 이 글이 얘랑 쓴 글이랑 얘랑 쓴 글이 똑같아. 근데 뭐냐 얘가 일단 블로그 운영 기간을 먼저 보자. 얘가 블로그 오래 운영했어. 얘가 오래 운영했어. 그러면 얘한테 간다는 거예요. 얘가 좀 더 오래 운영했네. 그리고 또 보는 거죠. 야, 이거는 글자 수가, 예를 들면 글자 수가 많아 적어. 글자 수다. 그러면 얘가 글자 수가 좀 더 많아. 그럼 얘가 좋은 정보를 많이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그러면은 또 이거를 또 얘를 선택해 준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이렇게 마련을 해가지고 찾아가고 해가지고 이 알고리즘을 모두 충족하는 그 글들을 랭킹을 매기는 거예요. 랭킹을. 얘 글이 1등, 얘는 2등, 얘는 3등, 얘는 4등. 이런 식으로 랭킹을 매기는 거죠. 그래서 1등이 되면 어떤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최상위에 노출되는 거고 2등, 3등, 4등이 되면은 노출된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거는 그러면 네이버가 이 랭킹을 매기는 그 조건들이 뭐냐라는 거죠. 네이버는 어떤 순서대로 이 글이 1등으로 노출될 수 있는 걸 결정을 하냐.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이 조건에 맞는 내가 글쓰기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요거를 알고리즘을 그래서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이버는 이걸 엄청 많이 고민을 해요. 왜냐면 좋은 글을 상위에 노출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야 사람들이 네이버를 이탈하지 않고 네이버를 계속 검색 포탈로서 이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요즘에 밀리고 있죠. 예를 들면 구글이 또 힘을 쓰고 있잖아요. 구글 검색하는 거를 이렇게 말하죠. 구글링이라고 표현하죠. MZ세대들은 이게 굉장히 익숙합니다. MZ세대들은. 야, 구글링 해봐. 이렇게 표현을 해요. 네이버는 뭐라고 할까요? 없어요. 그런 용어 자체도. 네이버에 검색해봐.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이런 것도 되게 네이버에서 좀 신경 써가지고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그래서 일단 이게 뭐, 약간, 그래서 네이버는 결국에는 아무튼 좋은 퀄리티의 글, 구글이 따라올 수 없는 좋은 글들을 상위에 노출시켜주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이 발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검색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알고리즘도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알고리즘도 내가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계속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알고리즘을 알아볼게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좀 익숙하지 않은 용어들이 나와가지고 조금 머리가 아프실 수도 있는데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발전 과정을 보면 리브라라는 게 있었고요. 예전에 네이버 블로그 초창기의 알고리즘 이름은 리브라였습니다. 이것에 대한 가장 큰 기본은 신뢰성 높은 출처에서 좋은 정보가 나온다. 이 신뢰성 높은 출처 뭐냐? 블로그를 오랫동안 운영한 사람이라는 거죠. 블로그에 글을 오랫동안 쓰고 자주 쓰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좋은 글을 쓸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리브라를 최초에 적용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냐. 좋은 글을 쓰는 블로거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글을 그대로 막 써온 그러니까 내가 글을 많이 쓰고 하면은 좋은 블로그가 되기 쉬우니까 막 그냥 컨트롤 CV 해가지고 복사 붙여넣기로 해가지고 막 그냥 기계처럼 돌리는 블로거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이 블로거들이 많아지니까 이제 저작권 문제가 있으니까 저작권 이슈를 좀 강화하자라고 하는 게 이제 소나라는 그래서 그 로직이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은 적용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요 내용이 지금 핵심은 아니에요. 약간 과거에 있었던 것들이다라고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여기서 이
리브라를 기본적인 모토로 해가지고 발전을 한 게 C랭크입니다. C랭크라는 구조예요. 랭킹을 어떤 글들이 올라왔을 때 이 글들의 랭킹을 매기는 구조를 C랭크라고 했고요. 일단 이 전체적인 논리를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면, 그래서 이 신뢰도가 높은 블로그에서 작성한 글이 상위 노출이 될 확률이 높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냐? 예를 들면 뭐 초등학생이 블로그를 엄청 오랫동안 운영을 했어요. 초등학생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관련된 글을 썼어요. 근데 어떤 대학 교수가 코로나와 이제 막 블로그를 시작했어요. 글을 많이 안 썼어요. 근데 코로나와 관련된 글을 썼어요. 어떤 게 더 전문적일까요? 당연히 이게 더 전문적이겠죠. 근데 이 랭킹에 의하면은 이 글이 노출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블로그는 사람은 전문적일지언정 블로그는 전문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의 글이 노출돼요. 그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다이아 로직이라는 게 나왔어요. 이 다이아 로직이라는 거는 이 블로그의 신뢰도만 볼 게 아니라 작성되어 있는 글 자체가 좋은지를 보자. 글 자체로 놓고 보면은 이 글이 더 좋잖아요. 그래서 이 글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그럼 어떻게 평가할까를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겠죠. 글자 수도 있을 수 있고, 뭐 사용하는 용어의 다양성도 있을 수 있고, 전문적인 용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이 평가를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어떤 글이 좋은 글인지 안 좋은 글인지를. 근데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접근했냐면 네이버가 사람들의 반응을 보자라고 접근했죠. 사람들의 반응. 오히려 반대로. 그러니까 이 글이 전문적인지 좋은 글인지 아닌지는 사람들이 이 글을 소비하는 행태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초등학생이 쓴 글을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근데 글을, 이거 뭐야. 완전 대충 쓴 거네. 안 읽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체류 시간이라던가, 뭐 좋아요라던가 댓글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좋게 달리지 않겠죠? 안 좋게 달려요. 그럼 이 글은 좋은 글이 아니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대학 교수가 쓴 글이에요. 전문적이겠죠? 그러면, 이 사람이 쓴 글 굉장히 전문적인데 잘 썼는데? 그러면 쭉 읽어요. 쭉 읽어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체류 시간이 길어지겠죠?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러면 이 글이 일단 좋은 글이네라고 평가를 하게 돼요. 그리고 댓글을 남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좋아요를 누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게 또 전문적이어서 다음에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스크랩을 해갈 수도 있어요. 스크랩을. 그러면은 네이버는 이거를 학습을 하는 거예요. 데이터를 만드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쓴 글은 쉘 시간이 얼마고요. 댓글은 몇 개고요. 좋아요는 몇 개가 눌렸고요. 스크랩은 몇 회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쓴 글은 좋은 글입니다. 라고 평가를 하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글이 상위에 노출되진 않아요. 왜냐면은 이렇게 좋은 글이라고 학습을 해가지고 AI한테 공부를 시켜요. 그러니까 이런 글이 이런 형태로 쓰여진 글이 좋은 글이야. 너 공부해라. 알았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다이아 로직이라는 알고리즘에 공부를 시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 새 글이 다시 발행됐을 때 이것과 관련된 어떤 새 글이 발행됐을 때 이 로직과 비슷한지를 평가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 사람들한테 반응이 좋았던 글이랑 굉장히 비슷한데요. 이 글은 그 글 자체는 좋은 글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것만으로 상위 노출을 시켜주지 않고요. 앞서 얘기했던 출처의 신뢰도, 이 C랭크랑 다이어로직을 같이 봐서 이 두 개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가지고 랭킹을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로직을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뒤에 얘기할 거 사실 다 얘기해버렸네요. 아무튼 뒤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 드릴게요. 그런 논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들을 조금 더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지식 스니펫이라는 것도 나왔고요. 에어서치랑 스마트 블록이라는 것도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뭐 지식 스니펫은 이런 것들 다 필요 없어. 예를 들면 다 필요 없어 이런 거. 야, C랭크 이런 거 다이아로직 필요 없고 네이버가 어떤 로직에 의해 가지고 이 글이 이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가장 좋은 글이야. 그냥 너 무조건 최상단.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버리는 글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지식 스니펫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출처가 다양해요. 꼭 블로그 글만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어떤 웹문서에 있는 거가 올라오기도 하고 어떤 홈페이지 사이트에 있는 내용이 뭐 예를 들면 국세청에 이런 관련된 좋은 글이 있다. 그럼 국세청에 있는 글이 오기도 해요. 그래서 이 지식 스니펫은 어떻게 보면은 최고거든요. 걸리면은 최고. 근데 되기는 어렵죠. 근데 이것도 좀 더 뒤에서 어떻게 써야 지식 스니펫을 노릴 수 있는지도 한번 알아볼게요. 그 다음에
에어서치랑 스마트 블록은 이거는 검색자들이 변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를 들면 옛날에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엄청 구체적인 정보를 원하고 구체적인 정보로 검색을 했어요. 예를 들면은 가을에 가면 좋은 캠핑지 이런 식으로 검색을 했어요. 사람들이. 근데 요즘에 사람들은 그냥 캠핑 이렇게 검색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캠핑으로 검색을 해도 너네들이 알아서 내가 원하는 좋은 거를 노출시켜줘. 난 그걸 난 구체적인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캠핑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최근에 어떤 이슈를 가지고 있고 어떤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는지가 궁금하니까 너가 알아서 해줘. 이런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네이버가 이제 이런 것들을 에어서치라고 해가지고 AI를 도입을 하고요. 스마트 블록이라는 거는 이 사람의 관심사에 기반한 그런 것들을 여러 개를 블로그로 노출시켜준다는 거예요. 캠핑으로 검색하면 뭐 가을 캠핑지 좋은 곳, 뭐 가을 캠핑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노출시켜주고 그 중에 이 사람이 취사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죠. 이게 어떤 거랑 비슷한가요? 유튜브랑 비슷한 거예요. 유튜브랑. 유튜브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본인이 구독한 유튜브들,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 볼 때 검색을 하지 않거든요, 잘. 그냥 내가 구독한 그, 뭐냐, 유튜버가 올린 컨텐츠 중에서 그냥 내가, 이거 좀 보고 싶은데? 라고 하는 걸 보면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 형태를 이제 네이버도 적용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신규 블로거들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고요. 기존에 운영하는 블로거들한테는 위협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좀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둘 다 아무튼 이걸 잘 이용하면 초기에 방문자 수를 꽤나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아우라라는 이제 이 신규 알고리즘이 또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직 좀 구체화된 게 없어가지고 그냥 다음엔 아우라가 나온다고 하더라 그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전반적인 흐름이 일단은 이해가 되셨나요? 어렵지 않으신가요? 종이인 형님 안 어려우신가요, 혹시? 지금 마이크가 안 켜져 있습니다. 네. 조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네. 전에 블로그 할 때 조금 배웠던 부분도 있어서, 아, 네, 네. 그러면은 쭉 더 설명을 이제 하나씩 이제 하면서 스티븐 스님 지금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이야기하세요. 해소 안 네, 되시는 부분 있으면. 근데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좀 드려볼게요. 아까 네, C랭크가 뭐라고 했죠? C랭크는 신뢰도입니다. 신뢰도. 그러니까 음,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신뢰도예요. 물론 다른 요소들도 평가가 되지만 신뢰도. 신뢰도를 평가하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이 블로그가 신뢰도를 평가할 수 있는 요소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일단 네이버에서 공지하고 있는 이거거든요. 맥락, 내용, 연결된 소비 생산. 이거거든요. 세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맥락이라는 거는 일종의 전문성을 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전문성이라는 거는 또 주제에 대한 집중도를 얘기합니다. 주제에 대한 집중도. 한 가지 주제로 꾸준히 운영을 했느냐, 이런 거고요. 내용도 마찬가지로 내용도 주제에 대한 집중도가 있을 수 있고요. 이게 뭐 불법하거나 위법한 내용은 아니냐,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그다음에 한 가지 주제로 꾸준히 뭐 컨텐츠를 생산하고 있느냐, 뭐 글자 수는 충분하냐, 뭐 이런 것들이에요. 연결된 소비 생산은 아까 다이아로직이 그 사람들의 반응을 보는 거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C랭크도 사람들의 반응을 보긴 합니다. 이 연결된 소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기본적으로 평가는 해요. 근데 다이아로직이라는 것이 이것에 대해서 가중치를 좀 더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요소들을 평가를 해가지고 이 블로그가 좋은 블로그다, 나쁜 블로그다, 아니면 이것도 점수를 매길 수 있겠죠. 이 사람의 지금 점수는 뭐 10점이다. 이 사람의 점수는 100점이다. 이런 식으로 C랭크 점수를 매길 수 있습니다. 이것들이 어디에 나타나는 거냐면은 이제 이 C랭크를 점수화해서 알려주는 그 플랫폼들이 많이 있어요. 뭐 엔데브라던가 아니면 블랙키위, 제가 사용하고 있는 블랙키위 이런 게 있거든요.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예를 들면 어, 블랙키위 같은 경우에 순위를 알려주거든요. 근데 대부분 순위를 알려주는 건 유료로 사용하는 데가 많아요. 유료로. 여기 영향력 순위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순위가 나오죠. 순위.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순위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 블로그는 3282등이다 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 플랫폼마다 자기들이 점수를 매기는 기준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이지 않죠. 왜냐면 네이버에서 공식적으로 알려주는 게 아니면은 다 절대적이진 않아요. 근데 이거는 본인이 그냥 취사 선택하는 거죠. 이 블로그가 여기서 알려주는 게 난 좋다. 전 블랙키를 이용하는 거는 이거는 매일매일 알려줘요. 이 순위를 매일매일 알려주고 그래서 바로바로 내 블로그 순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 수 있어서 좀 더 즉각적으로 그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전 이걸로 활용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 일일 포스팅 할 때도 이 순위를 제가 기준으로 많이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근데 이 순위는 본인이 아마 볼 수 있을 건데 다른 사람들 거 보는 거는 이거는 유료로 또 이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뭐 기본적으로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말고도 뭐 바루다라는 사이트도 있고 바루다라는 거는 이제 또 그러니까 최저가 뭐 일반 그리고 뭐 준최 그리고 뭐 최적화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쓸게요. 일반, 준최 1부터 5, 그 다음에 최적 뭐 1에서 3,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갈수록 블로그 C랭크가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준최 나는 지금 해보니까 준최 1이더라.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막 시작한 블로거인 거고요. 조금 더 지나면 이제 올라서 난 준최 5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블로그를 많이 운영한 사람이겠죠. 최적화다. 그럼 최적화가 되면은 상위 노출에 있어가지고 엄청나게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현재 제가 준최 5거든요. 준최 5. 준최 5고 최적화가 이제 돼야 되겠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내 C랭크가 어느 정도 쌓여가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C랭크를 그러면은 네, 스티븐슨 이야기하세요. 예. 근데 우리 그 리더님은 엄청 잘하시는데 왜 준최5예요? 그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그 네이버에서 이게 카더라가 있는데 예를 들면 2015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전에 생성돼서 활동을 했던 블로거들은 최적화 블로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아, 이 이후에 하는 블로거들은 최적화 블로거가 될 수 없다. 이런 어, 카더라가 있거든요. 네. 저는 이제 근데 제가 실제로 조사도 해봤어요. 예를 들면 예, 그 경제 분야 블로거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상위 네. 20%에 있는 사람들을 한 20명 정도를 분석을 해봤거든요. 예. 이 중에 19명이 이 논리를 적용받고 있어요. 20명, 어, 19명이 다 2015년도 이전에 생성된 블로그가 최적화 블로그라는 거죠. 근데 아, 거기에 이제 한 명이 있었는데 2016년도에 만든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음, 최적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2015년도 이후에 만들어도 최적화 블로그가 될 수 있기는 하지만 정말 어렵다. 쉽지 않다라는 음, 거죠. 네, 가능성을 따져봤을 때. 근데 네. 그렇다고 또 꼭 불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그렇기 예, 때문에 그러니까 저 같은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인플루언서와 또 블로그를 같이 운영하게 될 경우에 또 그 블로그 C랭크가 좀 늦게 오르는 뭐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다시 한번 좀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저는 네. 이 지수가 엄청 늦게 올랐는데 그 전에는 준체 2였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근데 지금 많이 어, 올라온 거거든요, 오히려. 아무튼 어,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나중에 인플루언서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리면서 설명드릴게요. 그다음에 네. C랭크를 아까 그러니까 C랭크는 결국 신뢰도다. 그리고 블로그 지수다. 이렇게 뭐 짧게 이야기하면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럼 이것들을 어떻게 평가할 거냐? 라는 요소가 네이버에서 이렇게 6가지 요소로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6가지 요소로. 그래서 블로그 컬렉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보면은 블로그의 제목, 본문, 이미지, 링크, 문서를 구성하는 기본 정보를 참고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제목을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씩 좀 풀어볼 수 있어요. 제목은 뭐지? 그러면은 제목이랑 예를 들면 본문이랑 연관성이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제목은 A라고 적어놓고 본문은 B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 문서의 품질이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본다는 거예요. 문서의 품질을. 그다음에 이미지도 예를 들면 네이버에서 뭐 싫어하는 이미지, 예를 들면 피부가 엄청 많이 노출되는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점을 받는 거거든요. 링크도
A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B와 관련된 글에 링크가 이렇게 들어온다. 그러면 이 글은 여기서 이쪽으로 이탈시키려고 하는 거구나. 얘네들은 안 돼. 나쁜 문서야. 이렇게 평가를 해가지고 좋은 점수를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이제 블로그 컬렉션을 의미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문서 자체의 품질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본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네이버 DB. 이거는 뭐 인물, 영화, 정보, 네이버에 보유한 컨텐츠 DB를 연동해서 출처 및 문서의 신뢰도를 계산한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 조금 해석은 애매한데, 저는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 네이버 DB에서 제공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네이버 DB가 글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글감. 이게 네이버에서 제공한 DB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지도 있고, 책도 있죠. 책도 있고, 영화도 있고, TV, 공연, 전시, 막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내가 예를 들면 음악을 적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런 DB들을 활용해가지고 작성을 해주는 것. 이런 것들이 좀 더 신뢰도 있는 글이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좀 더 딥하게 들어가면은 여기서 제공해주는 뭐 인용구라든가 스티커라든가 구분선, 장소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면 좀 더 좋은 글로 평가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문제 어느 정도 실제로도 인증이 되는 거는 뭐 예를 들면 여행 블로거나 맛집 블로거 하시는 분들 보면은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블로거들 보잖아요. 그러면 글 쓰는 패턴이 거의 다 비슷해요. 처음에 뭐 장소 어디를 갔다고 얘기를 하고요. 중간에 이제 거기를 이용한 사진들이 나오고 마지막에 장소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장소를 넣어가지고 어디 맛집 이런 거 넣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동영상 한 개 넣고요. 그 다음에 뭐 필요하면 링크를 넣고요. 이런 식으로 글을 써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키워드나 이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네이버가 좋아하는 그러니까 네이버의 DB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이 분야에서는 좋은 글로 평가받을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상위 랭커 블로거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면. 그래서 이런 DB들을 많이 사용해주면 좋다라는 관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얘기하세요. 네. 근데 이제 자기가 찍는 사진보다는 그 블로그에 나와 있는 글감이 나와 있는 그림을 많이 사용하라 이런 이야기입니까? 일단 그거를 단순히 그렇게는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요. 근데 이게 거기에는 이제 좀 리스크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 저울질을 좀 해야 돼요. 왜냐면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으면 어떤 게 더 합리적인가를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네이버 DB에서 제공하는 거를 여기는 지금 일단은 이미지는 안 나와 있는데 인물, 영화 정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미지도 제공해주고 있으니까 이미지도 사용하면 유리하겠네라고 생각은 해볼 수 있어요. 근데 어뷰징이라는 게 있어요. 어뷰징. 음, 어뷰징이라는 게 뭐냐면 똑같은 사진을 다른 사람이 사용했는데 그걸 나도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똑같은 음,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이미지 사용에 있어가지고 감점 요소가 생길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네이버에서 네이버 DB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미지를 사용했을 때 그것을 감점을 시킬 것이냐 안 시킬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공지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저는 음, 기본적으로는 감점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네. 네이버에서 DB를 제공해주고 출처까지 다 입력이 되는데 이걸 감점을 시키면은 그걸 왜 사용하라고 놔뒀냐는 거죠. 저는 그런 관점이고. 근데 그런 리스크조차 내가 좀 없애고 싶다라고 하면은 본인이 직접 찍은 사진이 중복 위험이 가장 적으니까 그걸 사용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 저울질을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중복 위험이 없는 본인이 직접 찍은 사진을 활용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미지는 저는 다 편집을 하거든요. 그 어뷰징을 어디서 캡처를 한 사진을 쓰더라도 어뷰징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테두리를 넣거나 아니면은 뭐 형광펜으로 표시를 한다거나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쓴 이미지랑 그 유사도를 최소 낮추는 방법으로 활용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제가 선택한 가장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그 블랙키 네. 나왔는데요. 그 블랙키에 자기 네이버 그거 순위랄까 순위 그거 좀 보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블랙키위는 그냥 들어가시면 되고요. 네. 그냥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면 되고 여기 순위라고 돼 있습니까? 아니 여기 순위다라고 안 돼 있고 아마 이거는 본인이 그 글을 검색을 해봐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의미냐면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예를 들면 제가 제가 최근에 쓴 이렇게 했을 때
예. 아마 본인 글은 여기서 순위가 나올 거예요. 여기서. 아,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예. 저는 그러면, 유료로 지금 사용하고 있어가지고 이 순위가 나오는데 아마 유료 네. 사용 안 하시면 순위가 안 나올 건데 본인 글은 나오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그거 자기가 쓰고 있는 아이디 닉네임을 넣어야 됩니까? 이거를 아니, 검색하려면은 자기가 쓴 글 자체를 검색해 보시면 되고 자기가 쓴 글 제목을 그대로 검색을 해보는 거죠. 네. 아,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본인 거를 확인할 수 있으면 여기 보면 위에 보면 영향력 순위라고 있거든요. 네네. 영향력 순위를 들어가서 여기에 이제 그 자기 블로그 주소가 있잖아요. 블로그 네. 주소를 복사하셔가지고 영향력 순위 이렇게 넣어가지고 검색을 하면 이렇게 순위가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무료로 사용했을 때 요거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나중에 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서치 로그. 이런 것들은 이제 아까 이게 로그 데이터를 이용한다라는 게, 어, 아까 방문자가 방문을 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라는 거거든요. 사실 이게 다이아로직에 좀 더 집중되어 있지만 출처 인기도를 계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그 데이터. 예를 들면 사람들이 내 글을 보러 들어와가지고 내 글을 보러 들어와서 그냥 쭉 내리고 예를 들면은 광고만 누르고 나간다. 그러면은 엄청 부정적인 거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내 글을 들어와서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요. 좋아, 좋아. 그렇구나. 이렇게 쭉 읽어요. 그 다음에 뭐 공감도 남기고 댓글도 남겨요. 그런 식으로 되면은 내 글을 온전히 소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 글을 좋은 글로 평가를 한다는 거죠. 이게 사실 다이아 로직이 좀 더 핵심이긴 한데 C랭크도 이런 것들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내가 사람들이 내 글을 일단 들어왔을 때 끝까지 읽을 수 있도록 내가 글을 써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사실 많은 장치들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글쓰기 플로우를 설명드릴 때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다음에 체인스코어. 체인스코어 같은 경우에는 웹문서랑 사이트, 뉴스 등 다른 출처에서의 관심 정도를 이용해 신뢰도와 인기도를 계산한다. 이거잖아요. 이게 이제 어떤 관점이냐면은 예를 들면 누군가가 글을 써요. 글을 쓰는데 이거를 내가 쓴 글을 출처로 해요. 그럴 수 있겠죠. 왜냐면 이 사람이 내가 쓴 글을 보고 이렇게 활용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내 링크를 걸어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출처에 누구의 출처라고 이렇게 공지를 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내 블로그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준다는 거죠. 인기도도 높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를 들면 링크를 걸어줬어요. 내 글을 쓰는데 링크를 걸어줬어. 그러면은 링크를 통해서 내 블로그로 유입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글이 굉장히 신뢰도 있는 글이구나. 이렇게 또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내 링크를 걸어주는 것 그런 것들이 좋은 결과를 나올 수 있고 그러려면 내가 결국에는 좋은 글을 많이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런 경험들을 좀 많이 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그 드라마를 만드는데 이 사람이 제 그 블로그 화면이 그 드라마에 나와도 되겠냐 이렇게 문의가 들어와가지고 제가 상관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도 있었고요. 아니면은 어떤 뉴스 기사를 보는데 뉴스 기사에 제가 노메세드라고 검색을 해가지고 어떤 것들이 노출되고 있는지 쭉 봤는데 어떤 뉴스가 있길래 보니까 이거의 출처는 노메세드다, 노메세드 블로그다 이런 식으로 명시를 또 해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내 블로그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신뢰도가 있고 인기도가 있다라는 거를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체인 스코어로 반영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블로그 액티비티. 이거는 블로그에서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냐. 활동 지표를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것도 또 구체화해서 들어가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블로그 활동 기본은 글쓰기잖아요. 글쓰기. 그러니까 글을 많이 발행하는 블로그가 블로그 액티비티가 당연히 높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에 좀 추가할 수 있는 게 예를 들면 댓글을 한다. 뭐 소통 활동을 한다. 그런 것들이 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겠죠. 근데 기본은 핵심은 글쓰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글쓰기를 많이 하는 것이 블로그를 빨리 성장시키는 여기서 내가 아주 쉽게 유일하게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거죠. 다른 것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통제해야 되고 막 그렇게 하는 건데 나머지는 요것이 이제 내가 글을 여러 개 쓰면은 핵심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액티비티를 높여서 C랭크를 빨리 높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글쓰기를 꾸준히 해야 되고 하루에 가능하다면 많이 해야 되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글을 내가 하나를 엄청 길게 쓰는 것보다 그거를 좀 쪼개가지고 두 개의 글로 작성해서 발행을 하는 것. 그게 더 좋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셔야 되고, 나머지는 다음은 이제 블로그 에디터 점수. 이거는 주제에 대한 전문성을 말하는 겁니다. 이 주제에 얼마나 집중을 하고 있는지를 계산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 문서의 주제를 분류한다. 근데 요거는 이제 공지가 안 돼 있어요. 이 문서의 주제를 어떻게 분류하는지. 근데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첫 번째는 키워드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종합소득세에 관련된 글을 썼다. 그럼 종합소득세? 세금이네. 세금 키워드는 경제 분야야. 그럼 이 글은 경제 분야 글이야.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한 집중도를 계산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도 부동산 글을 썼어. 부동산은 경제 글이지. 그럼 얘는 경제 글이야. 그래서 세금, 부동산, 뭐 주식 이런 것들은 다 경제 글로 엮일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떤 그러니까 자신들만의 이거를 분류하는 기술을 가지고 지주에 대한 집중, 블로그의 주제에 대한 집중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있어요. 얘네들이 이런 거를 평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거. 그거는, 예를 들면은 내가 블로그 카테고리가 있을 수 있죠. 블로그 카테고리에 주제를 설정하는 게 있잖아요. 일단 첫 번째는 글 발행하는 거. 글 발행할 때 내가 주제를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주제를 한 가지 주제로 꾸준히 하는 거. 그러면 일단 내가 주제에 대한 집중도를 높여가는 거죠. 플러스 카테고리. 내 카테고리가 내 경제 블로그인데 다 경제 카테고리로 되어 있어요. 비즈니스 경제 분야로.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 카테고리로 분류하는 거는 이 글 자체가 다 경제 글이기 때문에 이 카테고리로 분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떤 네이버가 이걸 수집을 해갈 때 좀 더 평가를 쉽게 하기 위해서 카테고리를 내가 작성하는 분야로 맞추는 거, 글을 발행할 때 항상 동일한 카테고리로 발행하는 것, 이런 것들이 내 주제에 대한 집중도를 높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C랭크가 좀 더 빨리 쌓이고 블로그 지수가 좀 더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6가지 요소를 한 가지씩 다 풀어헤쳐 보면 블로그 운영 방법이 사실 거의 다 이게 답안지거든요. 답안지. 그러니까 이거를 좀 딥하게 연구를 해보면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해서 사실 C랭크를 높이기 위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블로그를 운영을 하시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많죠. 그리고 이제 C랭크는 주제별로 쌓인다라고 네이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블로그 주제를 한 가지를 선택하지 않고 여러 가지를 선택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나는 비즈니스 경제 이것도 좋고 내 취미는 난 축구 좋아하니까 나 스포츠가 이거 두 가지로 같이 운영을 할래라고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본인이 감안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C랭크는 주제별로 쌓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즈니스 경제에 대한 글을 열심히 썼어요. 그럼 C랭크가 100점 만점이라고 할 때 만약 50점을 받았어요. 스포츠는 많이 쓰진 않아요. 조금만 썼어요. 그래서 10점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내가 이 두 가지를 봤을 때 비즈니스 경제는 C랭크가 50점이니까 이 주제로 내가 어떤 키워드를 썼을 때 노출시킬 확률이 높아지는 거겠죠? 근데 스포츠는 10점이에요. 그러니까 상위 노출 확률은 있기는 있는데 조금 낮은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이 시간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시간의 관점. 예를 들면 내가 블로그를 나는 한 가지 주제로 엄청 빠르게 성장시킬 거야. 그러면은 한 가지 주제로 집중을 해야 되겠죠. 왜냐면 내가 하루에 2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데 이 2시간 전체를 이 하나에 투자하는 사람과 2시간을 스포츠와 비즈니스 경제 나눠서 투자하는 사람에 봤을 때 집중도가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A라는 사람은 한 가지만 집중하고 B라는 사람은 두 가지 집중한다. A라는 사람은 경제글을 일주일에 한 개씩 발행해요. 7개를 발행해요. 근데 B라는 사람은 경제글 5개 플러스 스포츠글 2개를 발행하는 거죠. 그럼 이 사람과 이 사람의 경제 분야에 있어가지고 성장 속도는 이 사람이 당연히 빠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은 시간은 한정적이니까. 근데 내가 예를 들면 난 경제글도 7개 쓸 수 있고 나는 거기에 스포츠글도 2개 쓸 수 있어. 나는 시간이 무한대니까. 그러면은 해도 돼요. 네, 이렇게 해도 돼요. 두 가지를 그냥 난 동시에 키울 거야.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죠. 근데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죠. 그러니까 한 가지에 집중을 해서 주제를 운영을 하는 게 블로그 운영에 훨씬 효과적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이야기 드렸는데 C랭크의 문제점은 아까 이야기 드렸죠. 전문가가 열심히 쓴 글, 초등학생이 대충 쓴 글. 근데 얘가 블로그 지수가 높으니까 얘의 글이 상위 노출이 되고 있었다.
이런 문제점을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글 자체에 대한 좋은 글을 평가하는 알고리즘을 도입하자. 그렇게 해서 생긴 게 이제 다이아로직입니다. 다이아로직. 이제 조금 더 딥하게 설명을 드려보면은 이게 이 표를 이제 네이버에서 공개하고 있는 거예요. 네이버에서 공개하고 있는 건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검색 사용자가 네이버에서 검색을 합니다. 뭐라고 쭈루루 입력을 해가지고요. 그러면은 상위에 노출되어 있는 글을 클릭할 확률이 높겠죠. 이 글을 클릭을 했어요. 이렇게 글이 3개가 있다고 해볼게요. 3개가 있어요. 그럼 처음에 이 글을 클릭했어요. 들어갔어요. 근데 여기 가서 이 글이 개판인 거죠. 마음에 안 들어요. 안 읽어요. 그리고 나왔어요. 나와서 이 화면에 다시 와서 이 글로 들어갔어요. 근데 이 글이 괜찮아요. 이 글을 오랫동안 읽었어요. 그러면은 그 로그가 쌓이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소비한 로그가 쌓여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거든요. 이제 검색 로그라는 게 이 사람한테 들어가가지고는 1분 동안만 읽었어요. 이 사람한테 들어가가지고는 5분 동안 읽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글이 좋은 글입니다. 이 글이. 그렇다는 거지. 사용자 검색 설문서를. 그래서 이런 문서를 얘가 다이아 모델이거든요. 이 모델한테 이 글이 좋은 글이다. 이런 글이 좋은 글이라는 걸 넌 학습을 해. 공부를 시키는 거죠. 그럼 얘가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 어떤 글이 좋은 글인지를 평가하는 얘가 똑똑해지겠죠. AI가. 똑똑해지면은 그러면 이 AI를 새로운 어떤 문서들이 발행됐을 때 다이아를 적용을 한다는 거예요. 적용을. 그래서 적용을 하는데 이것만 가지고 평가를 하진 않아요. 좋은 글만 가지고 평가를 하진 않고 여기서 이제 여기를 보면 C랭크를 출처를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C랭크가 좋아야 되는 거죠. C랭크가 좋고 여기에 다이아로 문서로 판단한 이게 그러니까 좋다라고 평가했던 이 글을 정답 문서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정답 문서. 이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이런 종류의 글이 나오는 게 정답 문서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그 네이버 특허에 나와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정답 문서야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답 문서에 가까운 문서 그리고 C랭크와 이 다이아로직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랭킹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 1등, 너 2등, 너 3등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상위 노출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이아로직을 그럼 통해서는 우리는 잠시만요. 네. 그러면 다이아로직이 이런 관점이에요. 아까 C랭크가 50점인 사람이 있고 C랭크가 40점인 사람이 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똑같은 글을 쓰면 이 사람이 노출될 확률이 높겠죠. 근데 이 사람이 정답 문서에 가까운 글을 써가지고 이 사람은 다이아로직으로 45점을 받았어요. 이 사람은 정답 문서와 전혀 다른 글을 써가지고 30점을 받았어요. 그럼 이 사람은 85점, 이 사람은 80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사람의 글이 상위 노출이 된다. 이런 관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C랭크와 다이아로직을 같이 높일 수 있는 방법을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C랭크는 장기간 바라봐야 되는 거고요. 빨리 안 오르는 거죠. 장기간 바라봐야 되는 거고 다이아로직은 단기간으로도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한 부분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글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C랭크가 높은 사람의 글이 상위 노출될 가능성이 높겠죠. C랭크 자체가 높은 사람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거는 이 사람들은 사용자들이 많이 접속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상위 노출이 되어 있을 거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은 C랭크 좋은 로그를 남겨요. 그러니까 이 C랭크가 높은 사람이 사실 좋은 글을 쓸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실제로도 네이버에서 분석한 결과를 보면 C랭크가 높은 사람이 다이아로직 점수도 높다라는 그 결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C랭크가 높은 사람은 사람들이 많이 점속하고 좋은 로그를 많이 남기기 때문에 이건 무슨 말이냐? 이 C랭크가 높은 블로그는 정답 문서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정답 문서를 이 블로거들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 문서가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과 비슷한 글을 써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글을 쓸 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점에서 제가 그 블로그 리빌딩 전자책에 I를 넣어놨거든요. 이게 GS 이게 4단계일 건데 4단계. 4단계 이걸 넣어놓은 이유는 이 사람들이 정답 문서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쓰는 글과 비슷한 글을 써야지 내 문서가 정답 문서로 평가될 확률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C랭크는 좀 낮더라도 다이아 로직에서 조금이라도 높은 점수를 받아서 내가 그나마 상위 노출을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라는 관점이에요. 그럼 상위 블로거들을 뭐를 모방을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를 모방을 할 수가 있죠. 뭐 이 사람들이 글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는 거죠. 글의 구성, 예를 들면 뭐 서론에 뭐 어떻게 쓰고 본론을 어떻게 쓰고 결론을 어떻게 쓴다. 동영상을 어디에 놓고 그다음에 뭐 이미지는 몇 장을 쓰고 글자 수는 몇 개를 어느 정도 쓰고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내가 운영하고자 하는 분야에 상위 랭크 되어 있는 블로거들을 찾아서 이웃을 추가하고요. 서로 이웃이 되면 더 좋겠죠. 이웃을 추가하고 이 사람들이 쓰는 글을 보는 거예요. 자주 읽어보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형태로 글 쓰는가, 어떤 트렌드를 가지고 글을 쓰는가, 이걸 봐야 돼요. 저도 이 활동을 했거든요. 이거는 이제 인플루언서 저보다 순위가 높았던 사람들 20명 정도를 제가 골라가지고 다 이웃 추가를 하고 이 사람들이 쓰는 글을 계속 봤어요. 올라오는 글을 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 이 사람들 대부분 이렇게 글을 쓰는구나 라는 흐름을 읽을 수 있었고 제가 그거를 모방을 해가지고 글을 많이 썼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 문서를 제가 많이 생산해낼 수 있었고 제 블로그도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아를 활용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1일 포스팅을 하기 전에 이번 주 중에는 내가 모방하고자 하는 상위 블로거들을 10명, 20명 이 정도를 선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웃을 추가해 놓으세요. 그래서 피드에 그 사람들이 쓰는 글을 자꾸 보셔야 돼요. 다 읽진 않더라도 구성은 한번 봐야 돼요. 필요하면 키워드를 이 사람이 노출되고 있는 키워드, 메인 키워드로 보이는 것들을 키워드를 몇 번 썼는지 검색도 해볼 필요가 있고요. 네, 그런 방법들을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실 그 다음에는 핵심적인 내용들은 아니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갈게요. 시간이 길어지네요. 다이아 플러스는 검색자의 성향을 반영한다는 건데 이거는 다이아 로직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사용한 건데 예를 들면 단어라는 거예요. 단어. 사람들이 검색을 할 때 다양한 단어를 사용한다는 건데 예를 들면은 근데 블로거들은 댕댕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예를 들면 글을 쓸 때 우리 댕댕이가 어떻게 했어요. 이런 식으로 댕댕이라는 표현을 많이 쓴다는 거죠. 근데 검색자들은 이런 걸 댕댕이라고 검색하지 않아요. 뭐 댕댕이 옷, 댕댕이 사료 이렇게 검색하지 않잖아요. 강아지 옷, 강아지 사료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는 이런 것들을 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가지고 다이아 플러스라는 걸 도입을 해서 이 블로거들이 댕댕이라고 쓰는데 강아지라고 검색을 해도 이 두 단어는 유사한 단어니까 이걸로 쓰더라도 검색 결과를 노출시켜 줄 거야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점으로 보면 우리는 단어를 똑같은 표현을 엄청 반복해서 사용하기보다는 단어를 여러 가지를 쓰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이게 바로 생각나는 게 없는데 예를 들면 코로나가 유행하고 있다라고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코로나가 번창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같은 표현인데 다른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유행이라는 단어를 너무 많이 쓰는 것보다는 다양한 표현을 쓰는 게 좀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야 유행 키워드, 번창 키워드 이 두 가지에도 내 글이 노출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 되는 게 구체적인 정보를 작성하는 게 좋다라는 관점인데요. 예를 들면 맛집을 리뷰하는데 맛집 리뷰에 대해서 쓰는데 메뉴판도 쓰고 가격도 쓰고 뭐 위치도 쓰고 그다음에 뭐 주차장도 쓰고 맛도 쓰고 이런 구체적인 정보들을 담고 있는 글을 조금 더 좋은 글로 평가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다이아 플러스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글을 쓸 때는 가급적이면 구체적인 정보들을 많이 전달을 해줄 수 있도록 쓰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변할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것도 있고 뭐 사례를 들어주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사례를 들어주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뭐 좀 더 디테일한 표현이 뭐가 있을까요? 그건 좀 고민해봐야겠네요. 아무튼 구체적인 정보를 작성해 주는 게 좋다. 그러니까 그냥 두루뭉술하게 적는 것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아무튼 그렇게 적어주는 게 좋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지식 스니펫입니다. 마지막은 아까 이게 장땡이라고 그랬죠. 장땡. 이거에 노출되면은 최고입니다. 왜냐면은 가장 상위에 노출돼요. 이게 섹션이라는 또 그 용어가 있는데 섹션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은 이 키워드로 검색을 했을 때
뉴스를 먼저 보여줄 거냐, 아니면 뷰, 우리가 하는 블로그가 쓴 글을 먼저 보여줄 거냐, 아니면은 지식 백과를 먼저 보여줄 거냐, 이런 것들을 네이버가 키워드마다 다 결정을 해놓거든요. 근데 키워드마다 결정을 해놨는데 이 지식 스니펫이라는 놈은 그냥 이런 거를 타지 않아요. 무조건 상위에 노출됩니다. 무조건.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지식 스니펫에 노출되게 되면은 방문자가 갑자기 확 늘어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네이버가 어떤 알고리즘으로 이걸 노출시켜 준다라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요거 두 가지예요. 구조화된 정보를 제공하고 정확하고 디테일한 정보를 제공하는 글을 여기에 노출시켜 주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구조화된 정보가 뭐냐라는 거는 우리가 글을 쓰다 보면 글을 이렇게 서술식으로 쭉 쓰잖아요. 근데 이런 건 구조화된 정보는 약간 개조식으로 쓴다는 거죠. 개조. 예를 들면 1, 뭐 2, 뭐 3,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 이게 구조화된 정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가급적이면 써주면 좀 더 좋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인용구처럼 소제목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소제목. 그것들은 한번 보여드려볼까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소제목을 넣습니다. 항상. 소제목을 무조건 넣어요. 이렇게. 이 소제목을 넣으면, 그래서 이거는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데, 사람들이 글을 읽을 때 모바일로 보면은 이게 스크롤 너무 길면 또 안 보거든요. 쭉 가다가 제목만 보는 거죠. 저 사실은 작가예요. 제 경험을 배워서 시작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시작한다. 뭐 소제목을 한번 보고, 아이고, 다시 다시 와서 글을 읽을 수 있다. 그런 관점으로도 소제목을 사용하는 게 좋고, 이런 구조화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유리하다. 이거는 이제 그 네이버가, 저는 그걸 따라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구글 워드프레스나 히스토리 블로그를 보면은 그 글들을 볼 때 여기 이렇게 화면이 있으면 우측에 목차가 있어요. 목차가. 그 워드프레스나 그런 것들 보면 여기 링크가 걸려 있어요. 이렇게 링크가. 그래서 요거를 클릭하면 요 글 부분을 바로 이동을 해요. 이런 식으로. 얘를 클릭하면 요 바로 이동하고. 그러니까 그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로 바로바로 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죠, 이게. 근데 이게 네이버가 아직 이런 것들을 적용하기에는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런 구조화된 정보를 좀 추구해 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활용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충분한 글자 수, 정확하고 디테일한 정보를 원한다고 이야기를 해서 충분한 글자 수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힘드시죠, 다들? 네. 잠시만요. 거의 다 왔습니다. 볼까요? 왔어요. 2장 남았습니다. 조금만 힘을 내세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에어서치랑 스마트 블록인데 이거 보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들이 탐색형 검색자가 많아졌다. 아까 유튜브 이야기 드렸잖아요. 어떤 키워드를 검색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나열되어 있는 정보 중에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취득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그러면은 사람들이 캠핑이라는 주제로 많이 검색을 한다. 캠핑이라고 했을 때 캠핑으로 검색하는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는 키워드, 캠핑 카페, 캠핑 원분기, 캠리니, 캠핑 준비 리스트, 캠핑 중고 캠핑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블록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줄게. 이게 스마트 블록이라는 거거든요. 스마트 블록. 네이버가 자기들이 알아서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글이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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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이런 식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거를 클릭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실제로는 원래는 상위 노출되는 있는 거 딱 이렇게 딱딱딱 3개 말고는 이제 좀 내가 추가적으로 클릭해야 볼 수 있었는데, 여기서 주제를 바로 분류해줘 버리니까 이제 초보 블로거들도 여기에 어떻게 들어가서 선택만 되면 3순위 이내에 노출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위 노출될 수 있는 확률이 많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노릴 수 있는 방법이, 내가 캠핑과 관련된 어떤 주제로 글을 쓰려고 한다. 그럼 이렇게 검색을 해보는 거죠. 검색을 해보고 여기서 키워드를 찾는 거예요. 캠핑 카페, 이런 거를 키워드로 네이버가 분류를 해주고 있구나 라고 노려보는 거죠. 아까도 제가 한번 보여드렸는데 자동차 개소세 연장 같은 경우에 제가 여기에서 개별 소비세 연장을 여기서도 제가 자동차 그냥 개별 소비세였나?
제가 이 네이버에 검색을 해봤었거든요. 이렇게. 여기서 보면 인기 주제에 여기 제 글이 원래 없었어요. 이 글 어제 쓴 글이거든요. 근데 개별 서비스에 보니까 개별 서비스 연장, 뭐 전기차, 폐지, 등록세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알고 제가 키워드를 자동차 개별 서비스에 연장, 폐지, 그다음에 여기 전기차가 있었으니까 전기차, 그리고 여기 좀 옆으로 가면은 또 여기 신차도 있었거든요. 신차, 개소세는 얼마? 이런 식으로 제가 워딩을 하니까 자동차 개별 서비스를 검색했을 때 제 글이 가장 상위에 노출이 되고 있어요. 이것도 그러니까 스마트 블록에 어느 정도 그 노림수를 노려서 글을 썼는데 이렇게 실제로 결과가 또 나타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글을 쓰기 전에 대형 키워드로 검색을 해가지고 어느 블록에 들어갈 수 있을지를 또 고민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또 여기서도 이제 어떤 것들을 상위에 노출시켜 줄 것인가는 또 고민해야 될 문제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직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인기 주제라고 해가지고 또 인기 있는 글이라고 해서 뭐 좋아요가 많이 늘리는 글이 좋은 건가? 사람들이 소비를 오랫동안 해주는 것이 좋은 건가? 이런 것들도 관점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는 다이아 로직의 관련이 좀 많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비를 충분히 해주는 글을 좋고 인기 있는 글이라고 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좋은 글을 다이아 로직에 맞는 좋은 글을 써야 된다라는 관점도 또 여기서 또 유출을 해볼 수 있죠. 네. 그래서 한마디 이제 다 왔습니다. 한마디로 정리를 해볼게요. C랭크는 전문성, 주제에 대한 집중도, 요게 이제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다이아 로직은 사람들이 내 글을 끝까지 소비할 수 있도록 좋은 퀄리티의 글을 써야 되고, 가독성이 좋은 글을 써야 돼요. 여기 또 한 가지 더 포함하자면, 가독성. 왜냐면 읽기 싫게 써놓으면 안 읽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독성이 좋은 글, 그리고 사람들이 내 글을 끝까지 읽을 수 있도록 그런 장치들을 중간에 다른 글로 이탈하지 않도록 그런 장치들을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글자 수를 충분히 사용하는 것, 이미지와 글이 조화롭게 하는 것, 이미지와 글이 헷갈리지 않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요소가 있거든요. 이거에 맞게 글 쓰는 것. 지식 스니펫은 개조식으로 글을 쓰고 글자 수를 충분히 작성을 해서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도록 글을 쓰는 것. 에어서치와 스마트 블록은 위기이면서 기회이지만 대응은 좀 어렵다. 일단은 그래도 내가 활용해보기 위해서는 글을 쓰기 전에 한번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고 어떤 스마트 블록들이 있는지를 체크를 해서 키워드를 반영하는 노력 정도는 해볼 수 있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들을 이제 다 종합을 해보자면 운영 주제는 일단 최소화하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C랭크를 높이기 위해서는 꾸준히 운영을 해야 됩니다. 활동성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다이아로직의 만족을 위해서는 높은 퀄리티의 문서를 계속 작성해야 되고, 그다음에 구조 있는 글을 작성하고 충분한 글자 수를 작성하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알고리즘을 다 분석했을 때 나온 결론이 이 5가지 정도다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좀 집중도가 지금 두 번째 시간에 지금 1시간 동안 했는데 집중도가 좀 떨어지셨죠? 제가 나름 그 지루하지 않게 하고 싶은데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좀 지루한 부분들이어가지고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도 이 논리를 이해를 해야 이 논리를 공부하는 이유는 이걸 모르면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에 엄청 흔들려요. 카더라에. 야,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가 신념화되어 있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야 이건 이렇대 저렇대 그런가? 안 그런가? 그러면 자기의 블로그 방향을 잃어버리거든요. 아, 나 원래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논리들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이게 맞다 틀리다를 본인이 이제 그러니까 지금은 가정이죠. 제가 알려주는 게 본인이 느끼지 못하면 이거는 이론일 뿐이거든요. 근데 본인이 직접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이런 것들을 느껴봐야 돼요. 실제로 가정을 검증을 하면서 확신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통해 보면은 이렇게 블로그를 운영하는 게 맞구나. 이 알고리즘을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일치하는구나를 느껴보면은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고 그러면은 블로그를 꾸준히 또 운영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블로그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은 블로그를 운영하는 목적을 명확하게 정해야 되고요. 그 목적을 기반으로 수익화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익화 방법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블로그의 운영 방법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기반으로 할 때 알고리즘을 이해를 해야 내가 최고의 효율을 내서 글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알고리즘을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 요 정도로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벌써 10시 44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아까 스티븐 뉴스님 같은 경우에는 중간중간에 좀 질문을 하셔가지고 궁금하셨던 부분 어느 정도 해소가 되셨을 것 같긴 한데 다른 분들 중에서 해소 안 되신 부분 있으시면은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있으신가요? 꼭 근데 지금 안 하셔도 되긴 합니다. 왜냐면 또 네. 시간이 네? 스티븐 네. 뉴스님 있으시면 하세요. 그거 블루키 저기 블랙키 블랙키 들어가 봤는데 네. 그거 안 되네요. 안 되세요? 예, 예. 그럼 근데 순위는 제가 사실 저희 1일 포스팅 할 때 제가 확인해가지고 다 입력을 해드릴 거거든요. 아, 그런데 그죠? 네. 예.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당장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예, 궁금해가지고. 예. 네. 그리고 그거 저기 뭡니까? 스마트 블록 있잖아요. 그건 어디로 들어가면 스마트 블록 볼 수 있습니까? 스마트 블록은 어떻게 네.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 아니고 네. 네이버에 그냥 키워드로 검색을 해봐야 돼요. 아, 키워드 이게- 검색하면 그렇게 나오네, 그죠? 네. 근데 이게 키워드가 또 스마트 블록이 적용되는 키워드가 있고 적용이 안 되는 키워드가 있어요. 아,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내가 나중에 이거는 글을 쓸 때 내가 네, 어떤 네. 키워드를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그때 이제 네, 조금 더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질문이 있는데, 네, 종인 형님. 네, 도마 선생님 블로그 보면, 네. 메인에 보면 뭐 그 유튜버나 아니면 블로그나 이렇게 바로바로 들어갈 수 있는 아이콘을 만드셨잖아요. 네네네.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혹시? 이거는 뭐냐, HTML 그걸 좀 운영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배너를 넣는 건데, 아,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안 들어가 있어요, 사실.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게 넣을 수 있는데, 저는 안 들어갔거든요. 지금 이거 눌러도 그냥 제 블로그예요. 네, 링크는 연결 안 돼 있고, 예를 들면 할 수는 있어요. 이게 여기는 돼 있거든요. 예를 네. 들면 전자책 구매하기 누르면 제 전자책으로 가고, 인플루언서 가면 인플루언서 홈으로 이렇게 봐도 이동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링크를 연결시키는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 설명드리기에는 그것도 좀 기니까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메인 구성을 좀 벤치마킹하고 싶은데 그 네네. 요소들에 대한 것들도 나중에 설명해 주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제가 처음 부분을 좀 못 들었어요. 다시 한번 아, 이야기해 주세요. 그 메인 구성에 대한 이제 네네네. 그 그쵸, 그쵸. 사이트에 있는 구성 있잖아요. 네네네.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구성 짜고 하는 그쵸. 것들, 네. 그런 거에 대한 설명도 나중에 해주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이 부분은 사실은 제가 과정에서 이 부분이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많이 그 이야기를 드리진 않는데 이 부분 필요하시다면 이런 부분들도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릴게요. 네. 저희가 주간 회의 할 때도 있고 이런 일때 좀 시간들이 좀 있으니까 이 홈페이지 구성하는 방법들도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네, 없으신 걸로 알고요. 오늘 시간이 지금 3시간 정도 지금 혼자 떠드니까 목이 엄청 아프네요. 내일 아침에도 5시에 또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리고 시간이 되실 때 이 기간 동안 지금 제가 이야기 드린 내용은 블로그 리빌딩 전자책에 있는 내용들을 핵심적으로 좀 축약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블로그 리빌딩 전자책도 나는 좀 보기 힘들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 블로그에 그거 있어요. 제가 40개로 요약해 놓은 게 있어요. 40선 이렇게 블로그 리빌딩 전자책을 요약해 놓은 또 40선이 있거든요. 그거를 보시면은 아마 좀 더 빠르게 캐치는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한 얘기들이랑 거의 비슷하니까 공지사항에 딱 있거든요. 블로그 운영 노하우 40선. 그거를 보시면은 핵심들만 좀 빨리 파악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 일일 포스팅할 때 카페에다가 이제 메일 인증을 올리는 걸로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카페 활동을 지금부터도 조금씩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제가, 카페 주소도 이 채팅방에다 올려놓을게요. 채팅방에다가 보면은 요거를 통해 가지고 여기서 이제 저 같은 건 미라클몬도 하고 블로그 인사이트도 여기다 공유를 하고 저희 지금 블로그 러닝메이트 5기
그 채팅방도 그 방도 제가 만들어 놨거든요. 거기서 음. 혹시 질문 사항을 카카오톡에 해주셔도 되는데 좀 더 뭔가 카카오톡으로 답변을 받기 이렇게는 좀 애매한 것 같다. 좀 더 긴 질문이나 아니면 제가 좀 표현이 좀 자유로우면은 댓글에 이렇게 있으면 좋으니까 그 러닝메이트 5기 거기에 그것을 통해 가지고 질문이나 이런 것도 남겨주시면 제가 수시로 확인해 가지고 답변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네. 네, 그러면은 오늘도 강의 들으시느라 다 일들 하시고 피곤하셨을 텐데 수고하셨고요. 내일 또 2차 내일 그걸 정해야 되는구나. 네. 내일은 제한사항 없으시죠? 다들. 네, 내일도 21시, 9시. 네. 9시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하루 고생하셨고요. 편히 주무시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고생하셨습니다. 네.